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이 줄어 또다시 역대 최저,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낮은 수준의 출생률입니다. 전쟁이라든가 혹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숫자, 현대적으로 출산율이라는 걸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죠. 이대로 저출생이 이어진다면 가까운 우리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로 그 여파가 이어지겠죠. 근데 문 닫을 수 없는 군대가 있죠.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 테고, 이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지방의 생산력이 감소하게 되고, 아마 지금 추세라면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2일 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보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와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대책은 대체로 이제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고 또 현금성 지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의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이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해소, 주거 지원 이렇게 3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이와 함께 정부는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극단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약 5,160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수도권에만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상황.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인데요. 반대로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좀 앗아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잘 계셨죠? 자, 의료개혁, 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이런 것과 또 이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개혁과 함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대응까지 포함한 4+1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이제 근거한 그런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심의하는 기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일단 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이제 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이 저출생 대응이라든지 고령사회 대응은 굉장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처들의 뭐 정책이라든지 입장을 조율하고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심의기구로서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해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정책도 필요하고 기재부 정책도 필요하고 노동부 정책, 교육부 정책, 국토부 정책, 여가부 정책 수많은 정책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의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분절적,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그 의지와 집행 수단을 가진 부처가 이 문제만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이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으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인구 정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그 선진국들이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는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일본은 2023년도에 내각부에 그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대신 장관을 뒀고요. 거기다 더해서 어린이 건강청이라는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부총리 부처로 생태 전환 및 인구 대응부를 2021년도에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국가인구재능부라는 이름으로 2023년에 인구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이 출범했는데요. 국무조정실 김종문 제1차장이 단장을 맡아 이끌 예정입니다. 이제 정부 조직법하고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이 국회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 3개월 뒤에는 부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업들을 심의하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인구 문제 사업이라고 봐가지고 인구부의 대상 정책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부처 협의가 지금부터 이어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잘 준비해서 시행일이 딱 됐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설립 추진단 단장인데요. 제 큰 임무입니다. 자, 앞으로 한 몇 개월간에. 지난 7월 인구부 신설을 앞두고 대통령실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유혜미 초대 수석은 기존의 현금성 지원이 아닌 효용성과 지속 가능성 있는 정책들을 위주로 저출생 대응 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은 현재는 인구부 설립을 통해서 그 인구 문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것과 기존에 발표된 저출생 대응 정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저출생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 더불어서 구조 개혁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부는 각 부처별 저출생 대책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모니터링단을 꾸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각 정부 부처들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주력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난임입니다. 80년도만 하더라도 26, 7세 때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31.3세에 평균 결혼을 합니다. 초산 연령이 33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아이를 낳기 좋은 연령은 20대하고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7, 80%가 아이가 생기게 돼 있는데 30대 초반만 되더라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이를 간절히 낳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를 갖게 하겠다. 그런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 3, 40대 혼인이 증가하면서 난임을 호소하는 부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는 약 23만 쌍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첫 번째는 가입력 검사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검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25세, 49세, 보통 20세 한 번, 30세 한 번, 40세 한 번 해가지고 모든 남녀의 최대 3회를 가입력을 검사하는데 두 번째는 난자, 정자의 동결 보존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그 40세 이상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률은 똑같이 30%를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40세 이하는 30%고 45세 이상은 50%를 내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30% 하게 돼 있고 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 지금 아이 체외 수용이 하고 해서 25회를 해주고 있는데 평생 25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 한 명당 첫째 아도 25회, 둘째 아도 25회, 셋째 아도 25회 이렇게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걸로 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임수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먹은 부부들한테는 아이를 꼭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고통을 겪는 산모들을 돕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6월이죠. 수원에서 영아 2명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냉장고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병원에 태어난 아이가 한 달 내로 읍면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케이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유령 영아는 총 2,123명. 이 중 249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태어난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서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서 당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왜 신고를 안 하냐고 최고를 하고 알려주고, 그래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금년 7월 19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출생 통보제를 통해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밝힐 수 없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100여 명의 아이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던 실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폭력이 조금 있었었는데 처음에 어렵지 나중엔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견디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며칠 있다가 알게 됐어요. 임신한 거. 죽고 싶었죠. 약간 기쁜 거보다는 절망적인 게 좀 커가지고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금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부모 밑에서 자라도 사랑받기 힘든데 제가 그렇게 못해줄 것 같아가지고.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로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말로 위기에 빠진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안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익명으로 그 출산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1308로 전화 주십시오. 24시간 위기 임산부에 대한 비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바로 지금 상담 기관이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에 있는 48명의 직원이 찾아가서 또 때로는 전화를 받고 충분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 상담해드리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명으로, 가명으로 진찰을 받도록 하고 가명으로 아이를 낳도록 하고, 그 아이의 낳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24시간 위기 임산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1308 상담 기관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기 임산부 상담 1308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출산을 이제 9월 11일 예정일이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제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든 상태라. 여기 상담센터로 연락을 줄 때에는 다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전화를 줘요. 뭐 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 우울한 상태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산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채무 문제 뭐 이런 걸로 막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일단은 딱 연락이 되면 저희가 발벗고 바로 뭐 직접 출동을 한다든지 상담센터로 오게 한다든지 택시비 줘가면서 오게 하거든요. 오면은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1308 상담기관에서는 보호출산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임산부에게 숙려기간을 갖게 하며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친구들이 당황스러워서 낙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엔 생각을 잘 못해요. 아기를 출산함으로써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는 무엇이 있고 또 이런 출산 지원 시설에서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고 이렇게 매일 설명을 해요. 매일 설명을 해서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또 많이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앞서 만나본 수아 씨도 1308 상담기관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불안함을 조금 많이 없애주셨고, 또 애기 낳아서 키우면서 막 양육물품이나 그런 걱정했던 부분들도 잘 알려주시고, 또 지금 받고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수아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와준 아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고, 뱃속에서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이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지켜줄 거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커줘. 사랑해. 죄송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약국에 1308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임신 테스트하기는 임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 자기가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먼저 가는 데가 사실은 약국이거든요. 약국에 가서 보고 그다음 때는 임신 테스트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거. 여기다가 1308 요 번호를 저희가 하나를 달 겁니다. 실제로 보호 출산제 시행과 1308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7월 19일 이후에 근 1,080건 정도가 전화가 상담이 됐고 지금 28명이 이 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8명이 사실은 아이를 살린 거거든요. 이처럼 심각한 인구 위기 속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은 또 있습니다. 올해 7월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2012년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최대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특히 혼인 건수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무려 4,600여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꼭 결혼을 해야만이 아이를 낳아요. OECD 평균적으로는 42%가 비혼 출산, 결혼 안 하고 출산을 하거든요. 이번에 올림픽 있던 파리는 62%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4.5%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수치가 1년이나 1년 반쯤 되면은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한 12월 달쯤 되면 좀 더 많이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그 대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부분, 이를테면 신혼부부일 경우에 차라리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주택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요건에 있어서도 더 나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결혼 페널티를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기 시작하면서 혼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인구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종합적 대책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기업과 언론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과 아동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